북한군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은 계속되고 있었고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넘나드는 공작원들이 수없이 북파되고 있었다. 평강 시내 옆에 부대가 들어와 있었는데 박계포 연대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박계포 연대인지 뭔지를 몰라갖고 저는 거기에 대한 부대가 박계포 연대인지 무슨 부대인지를 알아오는 정확한 그런 임무를 띠고 침투가 되었습니다. 정전협정의 부담을 안고 북파공작은 더욱 은밀하게 수행됐다. 적에게 발각되거나 체포된다는 것은 비밀 엄수를 위해 죽어야 함을 의미했다. 북한민족을 해서 죽어라. 네가 거기서 그들한테 붙잡혀봤자 도로 난파된다. 그럼 여기 와서 붙잡혀서 또 죽는다. 반공을 혁명공약으로 내세운 박정희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더욱 확고해져 갔다. 박정희는 무조건적인 북진 통일에서 한 발짝 물러나 경제 건설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일면 투쟁, 일면 건설. 즉 싸우면서 건설을 하고 건설을 하면서 싸워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복구가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50년대 남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체제 간의 경쟁에서 이게 잘못하면 남한이 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체제 간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남한의 경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는 거죠. 월남 파견 전투부대의 제1진 청룡부대가 지난 3일 장도에 올랐습니다. 당시 월남 파병은 경제적 실익과 자주 국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택이었다. 65년 9월 첫 번째 파병을 시작으로 연인원 32만여 명이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그때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날로 더해만 갔다. 정규군을 대신해 북파 공작원들의 정보 수집 활동이 더욱 요구됐고 첩보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당시 북한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기 시작했고 대남 도발 행위와 침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4대 군사 노선 같은 것들이 나오고 또 3대 혁명 역량 강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대남 혁명 역량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군비에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군사력도 점점 높이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그런 어떤 그 연설이나 한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그 혁명, 대남 혁명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어떤 수를 써서든지 혁명을 달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대남 그 도발 행위 같은 거, 침투 이런 것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던 1968년 4월 비무장지대에서 미군 순찰차가 북한군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다. 피해 보복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반복됐고 후방 안보를 위해 예비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싸우며 건설하자는 외침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향토 예비군이 결단되었습니다. 한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냐 내가 손 지키세 이 목숨 다해. 향토 예비군은 여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만에 이르렀다. 향토 예비군 창설은 북파 공작원들이 촬영해온 북한 노동저비대의 훈련 모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우리가 수집해온 필름을 갖고 국회에 가서 우리 공작처장이 상의를 국회의원들 상의를 했어요. 걔들 그 적이 되려는 것은 완전 정규군이랑 똑같아요. 중무장된 거. 큰일 난다. 걔들은 예비군들도 이렇게 막 정규군이랑 똑같아요.
그 국회선거에서 예금이 그래서 창설됐습니다. 11월 2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사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 번호가 부여되는 주민등록제는 불순분자 색출과 신분 위장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었다. 남산을 동서남북으로 한편 서울의 요새화가 시도됐다. 작업이 한창입니다. 또 이 지하 교차 지점엔 5천여 평의 입체 로터리가 마련돼서 유사시 40만 명을 대피시킬 수 있는 지하 광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서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1,500여 미터에 달하는 남산 1호 터널은 거대한 반공호였다. 반공 안보의식이 이 시대 최고의 지상명제였던 것이다. 양쪽 남북한에서 모두 다 그런 것들 또 자기 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불신, 전쟁으로 인한 상처 같은 것들이 더 확대되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그 깊이 심어지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단의 상처를 차근차근 치유하기보다는 상당히 불신과 적개심이 오랫동안 그 쌓여온 그런 상태를 사실 70년대까지는 유지했다고 봐야 되겠죠. 반공 안보의식이 강화되면 될수록 부파 공작원들의 활동은 더욱 강조됐다. 1960년대 후반 중부전선, 당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부파 공작 부대가 이곳에 있었다. 당시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던 공작원들이 자신들의 부대를 다시 찾았다. 저쪽에 공작과 요게 요 건물. 지난해까지 사용했던 이곳은 공작원 내무반과 지휘본부 등 당시 건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생각나죠, 많이 나죠. 이게 내무반. 언뜻 보기엔 여느 내무반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관물대에 붙어있는 명찰에는 이곳이 비밀 공작부대임을 말해준다. 조장. 경찰 중대장. 이곳에서 공작원들은 자신들의 특정 임무를 부여받았다. 여기서 다시 또 공작원이 들어오면 다시 이제 안 가서 다시 훈련시켜서 넘어가고 임무 수행하고. 부대에서 훈련을 마친 공작원들은 인적이 드문 안전가옥으로 보내졌다. 이곳에서 은밀히 최종 훈련을 받으며 그들은 작전 명령을 기다렸다. 낮에는 독도법과 살상훈련이 이루어졌고 밤에는 지뢰지대를 뚫고 나가는 훈련과 야간 산악훈련이 계속됐다. 이곳에서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밖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배낭 짊어지고 나침반 들고 산악 이제 침투 훈련하고 이제 어느 날은 절지 교육도 하고 유인 납치 교육도 하고 살상도 하고 생존학도 하고 독도법도 하고 여기서 임무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장애물을 뛰어넘어 정확히 목표 지점을 공격하자면 공작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강인한 체력이었다. 그리고 미리 익힌 독도법으로 목표 지점까지 언제라도 날듯이 달려가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했다.